안녕하세요. 중학과학 기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5일에 우리 그렇게 정말 추운 성탄절에 공부하려고 온 친구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이 1월 1일 또 새해인데 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재단원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 친구들은 홀수 문제를 다 풀었고 짝수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화학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오늘 시간에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인데요. 우리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관계를 이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리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그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인데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자, 여기 보시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이번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례 관계, 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입자 모양으로 나타낸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때도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내부 기체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체의 입자의 충돌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기체 입자의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즉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이 할 때까지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와 세기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외부 압력이 기체 압력보다 작아지고 밖으로 누르는 안에서 밖으로 누르는 이제 자, 온도가 낮아지면은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와 세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 입자의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이 될 때까지 부피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무슨 법칙? 그래, 샤들의 법칙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바로 이게 샤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보면요. 자, 똑같은 일기압이다. 즉 압력은 일정하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X축에 즉 오른쪽에 보면은 온도가 늘어나면은 가나다 순으로 온도가 늘어나죠. 그럼 부피도 가나다 순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가나다 순으로 낮고 압력은 항상 일정하죠. 그리고 부피는 온도가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게 된다. 운동 속도는 그 부피가 늘어나면은 그냥 부피가 늘어나면 그 내부의 기체의 운동 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충돌 세기도 똑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입자의 개수는 가나다가 또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자, 생활 속의 샤들의 법칙을 한번 보면요. 열기구의 풍선 속에 공기를 가열하면요. 열기가 떠올라와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 입자들의 그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밀도의 개념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탁구공이 다시 펴진다. 그리고 오줌 싸개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찬물을 부으면 인형 속에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났을 때 우리 오줌 싸개 인형의 그 실험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놔요. 그리고 병을 두 손에 감싸면은 동전이 살짝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S의 위쪽 입구를 손가락에 막고 중간을 다른 쪽 손으로 감싸면은 끝에 남은 용액이 빠져나온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줌 싸개 인형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원리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은 찬물 속 온도를 맞추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자기 인형이라 합니다. 이것은 속이 빈 도자기로 만들어졌어요. 도자기 재질이죠. 인형 속과 통하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됩니다. 자, 인형을 뜨거운 물에 먼저 넣어요. 완전히 거의 잠길 정도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공기가 가열이 되겠죠? 그럼 부피가 늘어나서 공기가 밖으로 뽀뽀뽀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인형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를 늘어나므로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온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있는 컵에다가 이제 넣고, 자, 관찰을 하면은 찬물이 물 안으로, 인형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왜 그냐? 자, 찬물은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내부에, 어, 부피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물이 인형 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인형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요. 그러면은, 자, 내부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겠죠? 그럼 부피가 다시 늘어나서 물을 밀어내므로 그 남아있는 물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공기에 그 부피가 늘어나서 물을 밀어낸다.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한번 실험해 보면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나를 관찰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기체의 종류 관계가 없이 자, 모든 기체가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갈수록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 그래프는 직선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자, 왼쪽에는, 자, 병을 하나 만들어요. 실리콘 튜브에다가 시약병과 실리콘 큐브를 넣고, 거기에 유리관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완전히 밀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 70도의 물에 넣고, 잉크를 보면은 잉크를 조금씩 안에 넣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도계도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눈금이 있는 유리관을 실리콘 튜브에 연결한 다음에 실리콘 튜브를 시약병 안에 단단히 끼웁니다. 지금 왼쪽 그림이죠? 그리고 실을 이용해서 시약병과 온도계를 링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면은 유리관에다가 링크를 떨어뜨리는데요. 이 만든 장치를 70도에 된 물에 뜨거운 70도 정도면 뜨겁죠?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근 다음에 유리관 입구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데요. 자, 70도니까 물이 뜨겁다.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60도가 되면은 자, 유리관 속에 잉크의 높이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5도씩 낮아질 때 잉크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리관의 눈금을 읽어봅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기 지금 그래프와 지금 표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온도가 60도에서 55, 50, 45, 40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유리관 눈금이 11.4, 11.23, 11.05, 12.88, 10.7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다? 유리관 눈금이 클수록 시약병 속에 기체의 부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시약병 속에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또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답을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 1학년 과정 마지막인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생명 다양성과 생태계인데요.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을 때는 먹이 다수이 다수하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 보면요.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자,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먹이가, 자, 이동하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자, 오른쪽처럼, 자, 이 먹이사슬이 여러 개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풀이 메뚜기를 먹는다. 그리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죠. 아, 죄송해요. 메뚜기가 풀을 먹죠. 그리고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고 뱀이 개구리를 먹는데요. 자, 왼쪽의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하나씩만 먹기 때문에 만일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와 뱀 같은 경우는 멸종하게 되고 풀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자라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풀을 토끼, 들쥐, 메뚜기가 먹어요. 그런데 그 토끼는 뱀이나 자, 수리범이 먹고 들쥐는 뱀이나 수리범이 그리고 메뚜기는 개구리나 들쥐가 먹는데 자, 만일에 여기서 들쥐 한 마리가 이게 없어진다 해도 자, 토끼,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 다양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을 때는 어떤 상태냐? 먹이사슬이 단순하다. 그래서 특정 생물이 사라지면은 그를 먹고 사는 생물들이 연속적으로 멸종한다. 그래서 생태계가 매우 불안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을 때는 먹이사슬이 복잡해서 특정 생물이 사라져도 포식자는 다른 생물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멸종되지 않으므로 생태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생물은 인간에게 참 여러 가지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생물 자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주를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벼를 포함해가지고 벼, 보릭, 옥수수 등의 곡물은 인류에게 식량 자원을 제공하죠. 두 번째는 목화나 누에고치 등은 의복의 재료가 되는 의류 자원을 제공하죠. 푸른 곰팡이 아세요? 푸른 곰팡이는 알렉산더 플레밍이 자, 우연히 이 푸른 곰팡이와 세균을 같이 놨더니 세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를 개발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들을 추출해 가지고 만든 약품이 뭐냐? 바로 아스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우리에게 의약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무는 건축자리의 자원을 제공하고요. 살림은 휴식처와 마음의 평안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될 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는 지구가 보건력을 유지해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 인간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때 지속적인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이용하거나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 숲의 도로 개발이나 건축 자리 확보를 위한 벌목을 하거나요. 경작지 확장을 위해서 흙지를 없애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될 때 서식지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경작지 마련을 위해서 숲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산불이나 홍수나 화산 등의 자연재해가 생겨도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가 있는데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오염으로 많은 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는 많은 생물들의 대량 멸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이슈화 되는 것이 바로 외래종 유입이죠.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요. 외국에서 살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착 생물 종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뉴트리아라고 지금 세 번째 보이죠? 그래서 남미 지역에서 식용유로 많이 이용된 뉴트리아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돼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것을 번식해가지고 농가 수입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이 뉴트리아가 농가를 벗어나가지고 자연에 들어갈 때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번식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해 조수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사회적 노력, 그리고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적 노력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기,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기, 옥상 정원에 생물 서식지 조성하기, 그리고 희귀동물 등을 애완동물용으로 키우지 않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태 통로를 설치하거나, 외래종 유입을 방지하거나,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거나,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를 위한 환경 정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식지 보호를 하는 거. 이건 사회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 더 많이 있죠. 생물보호구역 및 서식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개체수가 줄은 동물들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개인이 할 수 없죠. 종자은행 설립으로 특정 생물의 멸종을 방지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환경영향평가 있죠. 어떤 지역을에다가 뭐 댐이나 아니면 어떤 건축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한다. 그러면 먼저 이 공사를 했을 때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법을 체결하고 국제 종자 저장고를 설립한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연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지구과학, 광물과 토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계부터 시작해서 지각, 그리고 암석, 그리고 광물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다.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약 4천여 종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광물의 특성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분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당연히 보이는 색깔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색깔을 그냥 색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이제 원소에서 공부하는데요. 이 광물이 더 작아지면 원소가 되죠.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면 당연히 색이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색이 비슷한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색을 사용한다. 그래서 뒤에 지금 나오거든요. 광물 가루의 색인데 겉으로 보이는 색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하얀 좋은 반에 긁어서 광물의 가루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좋은 판 보이죠? 저기다 긁어가지고 저기에서 긁어가지고 보이는 색깔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자, 어떻게 비쌀까요? 자, 금, 황동서, 황철서. 이것은 색깔로 노란색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좋은 판을 긁으면은 금은 노란색,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이 나오죠. 그리고 자,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은 검은색이 나오는데 좋은 색으로는 흑은모는 흰색, 적철석은 적갈색, 작철석은 검은색.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이 노란색, 작철석이 검은색으로 원래 색하고 좋은 색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비슷한 광물이 있다? 뭘로 구분해요? 좋은 판을 긁어서 좋은 색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굵기입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 굵기를 1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됩니다. 이제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굵기예요. 그래서 단단한 광물로 긁으면 물은 광물이 긁히죠.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자, 칠판하고 분필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필을 칠판에 긁었을 때 어느 게 긁혀지죠? 칠판이 긁혀지는 게 아니라 분필이 긁어진다. 그것은 칠판보다 분필이 더 무르다. 분필보다 칠판이 더 굳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기는 1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단은 10번은 우리 금강석이라고 나오는데 금강석이 뭐냐?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은 굉장히 이쁜 빛나는 보석을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다이아몬드는 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1번은 활석, 2번은 석고, 3번은 방해석, 4번은 형석, 5번은 인해석, 6번은 정장석, 7번은 석영, 8번은 황옥, 9번은 강옥, 10번은 금강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방해석하고 형석을 같이 긁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긁히겠어요? 그렇죠. 방해석이 3번, 그 형석이 4번이니까 방해석이 긁히고 형석은 안 긁히죠. 자, 이런 식으로 굵기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걸 다 외우면 정말 좋지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표를 보고 어떤 게 굵고 어느 게 무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지금 표시된 방해석 있잖아요. 자, 묽은 염산,
보통 염화수소라고 하는데 염산 뭐 많이 알고 계시죠? 묽은 염산과 반응하게 되면은 탄산칼슘, CaCO3를 해요. 이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진다? 그럼 이산화탄소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해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보면 진짜로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거품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석이죠. 이 자석을 만들 때 쓰는 건 바로 자철석이에요. 그래서 세부시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조암 광물이에요. 조암 광물. 자, 이 조암 광물은 이 4,000병 되는 광물 중에서 어,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광물을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자, 장석이 51%, 석영이 12%, 희석이 11%, 갑상선 5%, 흑음 5%, 기타가 16%. 여기가 이제 그 사천종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석이 가장 많은 51%고 그 다음에 석영, 희석, 각성성, 흑음모 순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정말 외울 게 좀 많이 있어요. 자, 부피비는 자 여기 보인 것처럼 장석, 석영, 희석, 각성석, 흑음모, 기타 순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항광물의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장석은 이렇게 밝은색 또는 그 분홍색을 내는 그 광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석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는 이 석영을 정제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흑음무는 자 이렇게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럼 무슨 원소가 많을까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과 알루미늄이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희석도 어둡고요. 간성성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감람석은 조금 이제 파란색을 내는 광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다 있죠? 감람석, 희석, 감천석, 흑음은 어두운 색이에요. 장석, 저격은 밝은 색입니다. 그래서 감람석은 색은 황록색, 좋은 색은 흰색이고, 굵기는 6.5에서 7이다. 희석은 노극색으로서 흰색, 엷은 녹색을 가지고 있는데, 굵기는 5에서 6.5다. 갑금석은 녹갈색인데 흰색, 엷은 색을 좋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굵기는 5에서 6이다. 흑음모는 검은색의 색이지만 좋은 색은 흰색이에요. 굵기는 2.5에서 3이다. 굉장히 무르죠? 자, 장석은 아까 51% 차지한다 그랬죠? 자, 색은 흰색 또는 분홍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굵기는 6에서 6.5다. 석영은 무색이고 흰색이다. 그럼 좋은 색은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굵기는 7도 나옵니다. 이것들을 배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화강암이 어떤 암석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하산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져서 나오는 광물, 즉 심성암이라 중에 가장 밝은 암석이 화강암이었죠. 자, 화강암의 깨끗한 면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서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광물을 굵기가 6.5 정도 돼요. 칼로 긁어보고 굵기를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색은 무색과 흰색, 그리고 흰색과 분홍색, 검은색, 이게 세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칼로 긁었을 때 긁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무색과 흰색이면서 긁히지 않는다? 석영이다. 흰색과 분홍색인데 긁혔습니다. 장석이죠. 검은색인데 긁혔다? 흑음모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양은 우리가 흙이라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풍화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풍화의 개념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표의 암석이 물,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이 풍화라고 하시는데요. 풍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게 부서지는 원인이 뭐냐? 자, 물이 어는 경우다. 즉, 암석 틈에 스며난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므로 암석의 틈이 더 벌어진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물이 얼고 녹는 것이 반복되면은 암석의 틈이 점점 벌어지다가 쪼개지면서 암석이 부서진다. 즉 무슨 말이냐? 자, 물 같은 경우는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즉, 얼 때 부피가 조금 더 커져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화학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 세 번째 그림처럼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약해지는 경우인데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암석이나 돌들이 누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누르는 압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게 돼서 지표면으로 나오게 되면 암석이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암석의 겉부분이 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풍화가 된다. 그리고 식물이 암석의 틈에 뿌리를 내리게 돼가지고 이 식물의 뿌리가 팽창하게 돼요. 왜냐? 그냥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틈을 넓혀가지고 암석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암석이 기온이 높아지면 팽창을 하겠다가 낮아지면 또 수축, 팽창, 수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분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통 기계적 풍화라고 하고 이렇게 성분이 변하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니까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분이 변하는 경우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세모시 녹슬어요. 이제 그것을 화학 시간에는 산화라고 공부할 건데요. 이 암석도 마찬가지로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암석도 암석의 일부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된다. 우리 돌에 이끼가 쓰는 경우에는 이 암석 표면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끼의 성분이 암석 표면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부서지기가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흐르면요. 암석을 녹여가지고 석회 동굴을 만들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신 것처럼 식물에 의한 풍화, 산소에 의한 풍화, 이끼에 의한 풍화, 지하수에 의한 풍화라고. 자, 이 사진처럼 식물에 의한 풍화, 산소에 의한 풍화, 이끼에 의한 풍화, 지하수에 의한 풍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양의 생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돼서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토양은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서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 된 것입니다. 토양의 생성 과정을 보면요. 자, 먼저 암석이 풍화돼서 작은 돌 조각과 모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돌 조각과 모래가 당연히 풍화돼가지고 더 잘게 부서지게 되죠. 자, 그리고 지표면의 토양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표면의 토양층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토양의 생성 과정을 다시 보게 되면요. 자, 단면 구조를 볼까요? 자, 먼저 자, 이 밑에 바위 같은 게 보이죠? 보통 이 부서지지 않는 바위를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화를 받지 않은 암석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풍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잘게 부서져요. 그래서 암석이 부서진 작은 돌, 거친 모래층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단계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위로 가서 자, 흙과 동식물에 부식물이 섞여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층에서 녹아내 내려온 물질하고 진흙이 쌓여 만든 층이 이제 쌓이게 돼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A, B, C, D가 아니라 A, B, D, C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토양일수록 더 두꺼운 층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양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일단은 분해 자국을 해서 토양 속의 미생물이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인류에게 당연히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저장과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즉 빗물을 저장하고 깨끗하게 걸러서 강이나 바다로 천천히 흘려보내게 된다. 즉 여과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토양의 유실과 오염, 즉 토양이 어떻게 이제 오염되냐 하는 거죠. 홍수나 산사태로 인한 자연적인 침식이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유출되거나 기름 유출이나 농약, 공장 폐수, 산성비도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석이 풍화돼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실이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부터 광물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광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광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떤 광물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광물의 색을 관찰한다. 그리고 석영을 제외한 광물을 조음판에 긁어서 가루의 색을 관찰한다. 좋은 색이죠. 방해석과 석영을 서로 긁어서 어떤 광물이 긁혔는지 확인한다. 굵기죠.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거품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광물 표면에 클립을 대보고 자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결과를 보니까 석영부터 방에서 흑음모, 적절석, 자체석을 보면요. 석영은 먼저 색은 무색, 흰색이다. 근데 좋은 색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굵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굵기는 긁히지 않는다. 방해석은 무색, 그리고 좋은 색은 흰색, 굵기는 긁히죠. 자, 아까 우리 3번이죠. 방해석과 석영을 서로 긁어가지고 해봤더니 긁힌다. 근데 석영은 긁히지 않는다. 자, 흑음모는 자, 색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 적절석은 색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색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검은색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묽은 염산을 재었을 때 반응한 것은 방해석. 그리고 자성을 한번 확인해서 클립이 붙는가? 이것을 보는 게 자철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 정리를 보면요. 자, 1-2 흑음모, 적절석, 자철석의 겉으로 보이는 색은 검은색으로 비슷하죠. 하지만 좋은 색은 흰색, 적갈색, 검은색으로 모두 다르다. 자, 그리고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었습니다.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해석이 더 무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4번에 자, 묽은 염산을 반응하는 광물은 방해석이다. 그리고 자성을 나타내는 광물은 자철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광물에 나타나는 성질도 어떤 광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